군 당국이 일주일 만에 북한 무인기의 비행 금지 구역 침범 사실을 번복하면서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은 부인했는데요. 국정원은 또 다른 얘기를 내놨습니다. 네, 9.19 합의 효력 정지 검토 지시에 대해 북한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강대강 대치에 따른 7차 핵실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또 이물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두 분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여러 차례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달 말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비행 금지 구역 안으로 진입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이 됐습니다. 당시에 군 당국은 계속해서 비행 금지 구역 자체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이렇게 강력하게 부인을 했습니다만 뒤늦게 말을 바꾼 상황인데요. 군이 이 사실을 파악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배경을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과정이 좀 길었다라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인기가 들어온 건 26일이고요. 들어오고 나니까 합참의장이 바로 전투준비태세검열단, 전비단이라고 그러는데 거의 암행의사 같은 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야전 부대에서는 가장 두려워하는 팀이 바로 전비팀인데요. 그 전비팀을 바로 구성을 해서 보냈는데 그 인원이 무려 27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7일 날 가서 이렇게 다 보고 합참의장한테 1월 1일 날 이제 보고를 해요. 그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고할 당시에 이게 P73 구역의 일부가 겹쳐진 게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합참의장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냥 이렇게 선뜻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다시 레이더 대응팀, 소위 말해서 레이더만 전문적으로 보는 사람들을 20명으로 구성해서 다시 보냈습니다. 다시 보내가지고 그 인원들이 이렇게 가서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이제 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한 거고요. 그래서 대통령한테는 1월 4일 날 보고를 했고 군에서는 백브리핑을 1월 5일 날 보고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해당 작전 부대에서는 그때 당시에 항적이 이것이 무인기다 아니다 그 자체를 몰랐어요. 그 이유는 이제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26일 말고 27일 날에 우리 그 새떼가 나타났다고 막 공군기들이 막 갔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레이더에는 새떼도 나타나고 그다음에 또 전투기도 나타나고 일반 비행기도 나타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무인기 같은 경우는 3m 이하의 아주 조그만 그런 그 물체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것이 항적상에 나타날 때는 보였다, 안 보였다. 새도 마찬가지거든요.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러니까 아마 이것을 해당 작전 부대에서는 파악을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합참 전비팀에서 가서 보고 다시 합참의장이 이 레이더 전문팀들만 다시 구성해서 보고 그래서 이것을 체크하고 리체크하고 더블 체크하는 그 과정에서 좀 길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정확히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해서 다양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청와대 시절 같은 경우에는 이 P73이 청와대 중심 반경으로 3.7km가 A구역 그리고 4.6km의 B구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용산 대통령실로 옮기면서 B구역 수준의 구역이 축소됐기 때문에 반경이 절반 이상 축소된 것이 결국에는 좀 원인이 되지 않았냐 이런 의혹도 좀 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좀 더 그 정밀한 조사는 해봐야 되겠지만 기존의 시스템에서 많은 변화가 이제 초래될 수밖에 없는 것이 대통령실 이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는 정말 중요한 국가 기관 시설이잖아요. 이 변화에 따라서 이제 탐지, 식별 또는 추적, 요격하는 이 시스템이 이제 약간씩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아주 신속하게 이제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하는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군에서 나름대로 이 짧은 기간 안에 방금 말씀드린 이제 탐지하고 식별하고 또 추적해서 요격하는 이 시스템을 재정비했지만 북한의 이제 무인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게 하나의 또 도발이잖아요, 그죠? 이 도발에 대해서 기존 시스템을 가동했으면 보다 좀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은 있는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열수 그 실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어떻든 이 완벽한 그 특히 이제 아주 작은 그 소형 무인기를 완벽하게 탐지하는 것이 정말 제가 볼 때도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중립자 입장에서 봐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인 이 대응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잘 이렇게 파악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복구하는 정비하는 그런 과정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 군 당국이 뒤늦게 무인기의 침범 사실을 번복한 것, 그리고 이것을 확인하는 데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 이것도 문제겠습니다만 국정원이 어제 국회 정보위에 밝힌 내용을 본다면 북한이 자폭 드론도 보유하고 있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이렇게 자폭 드론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무인기의 침범에 대해서 우리 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또 항적을 파악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 더 문제점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요, 항적을 이렇게 파악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 걸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만큼 이제 물체가 작다 보면 항적이 나타나는 것이 사라졌다 들어왔다 사라졌다 들어왔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새의 그게 표시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무인기의 표시인지 그걸 이제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북한 무인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 무인기는 대충 한 1m에서 6m 정도 길이를 가진 한 20여 종,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한 500기 정도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정찰용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찰용에다가 조금 더 이제 진전된 자폭용 드론도 있고, 얼마 전에는 사실상 중국의 드론하고 비슷한 그런 드론이 이 북한의 방햄비행장에서 발견된 것도 있는데요. 그것은 아마 중고도 이상의 그런 무인기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 가지고 킬러 드론으로서 역할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북한은 정찰용 드론, 그다음에 공격용, 그러니까 자폭용 드론, 그리고 킬러용 드론, 이런 드론들을 두루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P-73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아요? 그래서 P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어인데 prohibition, 그러니까 금지라는 뜻이거든요. 그 금지 구역에 이제 이 시리얼 넘버가 쭉 붙는데 마침 이제 우리 여기 청와대 쪽은 이 금지 구역 시리얼 넘버 73번이라는 네. 뜻이고요. 우리 한국에는 이렇게 중요한 지역, 그러니까 국가 보안 등급이 높은 1등급, 그러니까 가 등급에 해당되는 그쪽에는 이렇게 금지 구역 시리즈가 쭉 있는데 뭐 가장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원자력 발전소 같은 데가 되겠죠. 그런 데서는 이게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소위 말해서 금지 구역을 아주 길게 해놨어요. 청와대도 그렇게 이제 길게 해놓으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왜 이제 이 용산으로 옮기면서 P-73의 이 경계 지역을 없애버리고 오히려 금지구역 3.7km만 남겨놓냐 하면 워낙 이제 이 시내 중심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최소한으로 좀 줄여서 한 건데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다시 경계구역이나 또는 이 금지구역이나 여기에 대한 재검토는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은 합니다. 북한 무인기와 관련한 대담을 나누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실에 속보가 들어와서 간단하게 전해드리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군 지휘부 문책론이 나오는 데 대해서 윤 대통령이 전비태세 검열 최종 결과가 나오면 상황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북 확성기 재개를 검토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전략과 전술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한편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자녀 수에 따라서 대출금을 탕감하거나 면제하는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 개인의 의견일 뿐 정부 정책과는 무관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더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또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북한 무인기에 대해서 군 당국이 과연 제대로 했었느냐, 이런 책임론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종합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군 문책론이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일단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보여요. 사실 이제 그 군 대응 태세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그건 사실입니다. 뭐 여러 가지
과정상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적으로 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이제 밝혀진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얼마나 신속하게 지금 그 대응 태세를 완비하느냐,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번은 그냥 무인기가 한번 어떻게 보면 이제 시험용으로 띄웠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면서 북한이 실제로 무인기를 이용해서 우리 사회를 더 혼란시키기 목적으로 만약에 다시 한번 이 무인기를 만약에 날린다면 그때 다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건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끔찍한 상황이 지금 펼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맥락에 보면 이제 더 이상 사실 이제 그 시험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냥 실전에 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대응 태세를 종합적으로 완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번 무인기 사태만 가지고 군 수뇌부의 잘못을 지금 파악하고 이 경질을 할 것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종합적인 전투 태세를 저는 정비를 해야 된다.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근데 그게 지금 일시적으로 지금 이렇게 당장 군 수뇌부를 경질해서 이 문제가 그럼 해결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점검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네. 지금 북한의 정말 이런 우리가 예상했지 못한 이런 공격들, 이런 도발들에 대해서 과연 이걸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걸 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또 다른 북한의 이런 도발이 있을 경우 이걸 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 지금 끔찍하게 우리가 그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을 지금 많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참에 정말 차분하게, 그죠? 너무 이렇게 정치적 논쟁을 하지 말고 우리 군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이거는 오직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또 우리 국가의 안위를 위한다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고 필요하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런 대비책이라고 봅니다. 예. 더불어서 대통령실에서는 북한이 무인기 추가 도발을 할 시에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와 함께 그 후속 조치로 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관련해서도 좀 검토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다양한 전략과 전술들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좀 네, 남북관계 발전법에 이제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규정이 돼 있는데 그 중에 이제 23조하고 24조가 아마 핵심일 텐데요. 23조 같은 경우에는 남북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심각한 안보상의 문제가 생기면 이런 남북 관계 발전법에 해당되는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일시 정지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법률에 근거해 가지고 24조에 나오는 것이 소위 말하는 지금 이제 전단 살포하는 문제라든지 확성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 영상으로 이렇게 매체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제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건 그런 것 같아요. 북한이 한 번 더 만일에 도발을 한다면 그게 이제 첫 번째 조건절이잖아요. 두 번째는 검토라고 하는 것이 다시 두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태는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일 거고요. 만일에 이제 북한이 우리가 이제 이런 북한이 한 번 더 도발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는 아마 여기에 대한 검토가 보다 급진전해서 사실은 전방에서의 저런 확성기라든지 전단 살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개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하죠. 네. 어제 국회 정보위에서는 국가정보원의 보고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보고들이 나와서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탄도미사일 발사 현장이라던가 공장에 딸 김주애를 데리고 가면서 이게 어떤 의도로 공개한 것이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국정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세습에 대한 의지는 보여주곤 있지만 후계자라는 판단은 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벌써 후계 구도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좀 이르다, 이런 얘기로 좀 해석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도 굉장히 성급한 지금 판단들이다, 이렇게 보고요. 사실 북한에서 후계자가 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백두 혈통이라는 이유만으로 후계자에 지정이 된다, 그거는 거의 지금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나름대로 외부에서 보는 시선을 많이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후계자론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후계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질들, 조건들을 규정해 놓고 있거든요.
그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핵심 조건이 뭔가 하면 후계자로서 인민들로부터 충분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치적 또는 사상적 또 경제적, 사회 문화적 이런 모든 종합적인 측면에서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역량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아무도 사실은 후계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정은 이 위원장 입장에서는 뭐 김주애든 뭐 김여정이든 다양한 대안을 지금 가지고 지켜볼 수는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특정 그 자식을 염두에 두고 그 자식을 후계자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조건과 환경을 다 만들어 주느냐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지금 접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스스로 뭔가 그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지도자로 차기 지도자로서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북한이 오랫동안 정립해 놓은 그 후계자론에 따르면 이제 그렇다는 거고요. 또 하나 그럼 과연 여성이 후계자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사실 북한은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그 여성이 어떤 지도자가 돼서 그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뭐 노회한 그런 군 장성이라든지 당의 고위 간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과연 효과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또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어떻든 지금 김주애라는 그 딸과 김여정이라는 친여동생이 주목받는 인물이긴 분명하지만 앞으로 상당 기간 후계자가 되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질 거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김정은 위원장이 급사할 경우에요. 진짜 갑자기 사망하면 과연 누구한테 이걸 그 후계자를 이제 넘길 것이냐, 후계권을 넘길 것이냐 이게 이제 궁금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쉽게 단정하기 굉장히 어렵다. 어떻든 자기가 그 사망한 이후에도 다수의 인민들과 당, 정군의 고위 간부들로부터도 어느 정도 이 존경을 받고 또 자발적인 충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게 쉽지 않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요 며칠 리용호 전 외무상이 수청됐다라는 보도가 잇따라 나왔었는데 국정원도 숙정은 맞지만 일본 언론이 보도한 것처럼 처형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상황이거든요. 이 지금 숙청에 대한 그 이유도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어떻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용호 외무상을 숙청하려면 2017년도에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이제 북한의 주요 직위에 있었던 사람이 숙청됐다 그러면 곧 처형된 것으로 이렇게 거의 동일시하게 생각하는데 그건 뭐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처형되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이번에 사실상 상무위원으로 들어가면서 북한 노동당 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됐잖아요. 네. 이영길이 그 사람이 작전참모부장 했던 사람이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합동참모본부의 작전참모부장, 작전본부장 그런 격인 사람인데 그 사람 처형됐다고 소문 한참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다른 데로 살아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군서열 1위로 복귀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북한에서 나오는 첩보 하나하나에 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그와 더불어서 북한 군서열 1위인 박정천 전 위원장 또 군 수뇌부가 교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북한이 지난해 뭐 계속된 도발 그러면서 군부를 계속해서 뭐 고양시키는 그런 행동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번 수뇌부의 교체 배경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좀 모이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2012년 정식 그 지도자가 된 이후에 군 인사들을 많이 교체를 했습니다. 그 교체 시기도 굉장히 빠르고요. 또 김일수 방금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다시 또 이 사람들을 다시 복귀시키는 것도 또 많은 그 어떤 그런 다시 복귀시키는 그런 인물도 적지 않고 이제 그런 맥락에 봤을 때 이 군 수뇌부의 교체 자체가 뭐 큰 북한 사회에 큰 변화를 예고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제가 볼 때는 어떻든 김정은 위원장의 그 인사 스타일을 보면 전문성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새로운 정세 인식을 하고 있고 그 정세에 따른 새로운 또 군사 전략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고 이 군사 전략을 가장 효과적으로 또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군가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본인이 판단했을 때 이런 인물들이 이제 또 필요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이 군 수뇌부를 교체했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 사회와 달리 북한에서 뭐 군 서열 1위가 교체했다고 그래서
국방 정책, 군사 정책이 또 크게 변하느냐 그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이 최고 영도자 김정은 위원장의 새로운 어떤 전략, 군사 전략 그 관련된 어떤 정책을 누가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적정하게 가장 전문성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느냐 이런 맥락에서 인사가 이루어졌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그리고 이물출 경남대학교 국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